긴급신고 열립니다. 저 여기 사람이 쓰러진 것 같아서.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신고자의 옆에서 계속해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네, 여기 이제 어린 학생이 옆에 도와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요. 의식 없어 보이고 엄마랑 누나 2명이라고 하거든요. 어린 학생이 엄마 누나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대체 이 아이의 엄마와 누나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사건 현장엔 이미 사망한 모녀의 시신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학생 몇 명 나왔죠? 저희 4명 들어갔어요. 4명. 4명에서 5명. 4명만 5명. 이 모녀가 죽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과학수사팀이 동원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 현장은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일반 변사 사건하고는 다르게 형태로 누워져 있었고 무릎 꿇고 그대로 절하듯이 이 자세로 이렇게 엎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 상황. 출동한 경찰이 제일 먼저 본 피해자 엄마 김하나 씨는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사망한 모습이었는데 이 목 쪽에 턱하고 목하고 이 사이에 이제 자창이 하나 있었는데 칼에 찔린 상처인데 이 상처가 치명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혈관들을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목에 칼로 찔린 상처는 분명히 있지만 이는 피해자 김하나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큼 치명적이진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어떻게 사람이 칼로 목이 찔렸는데 고통에 몸부림치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절하는 자세로 사망할 수 있었던 것일까? 게다가 제일 결정적인 거는 처음 현장 갔을 때 이불이 덮여져 있었다고 그게 확인돼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자기 김하나 씨 최초 발견 당시엔 절하는 자세 그 위로 이불까지 덮어져 있었는데 만약에 김하나 씨가 삶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 스스로를 자해하고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침착하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절하는 자세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단 것. 다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는 일반인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또한 그럴 이유마저 없기에 죽은 사람의 시신 위에 이불이 덮여있다는 건 이 당시 다른 누군가가 이 시신을 가리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즉, 명백한 살인 정황입니다. 채림이 방문을 열면 채림이 방 안에만 이제 매가 가득하게 묻어 있고 채림이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인데 거의 상반신이 불에 탄 상황이었고 눈이 한쪽 부분이 이제 부어 있었고 이도 이제 한 개만 이제 탈골이 됐었고 후두면 있었습니다. 완전 잔인하죠. 완전 잔인하죠.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그게 참 그런 참 어린 고등학생 여자의 얼굴을 태웠다는 자체가 저는 김하나 씨의 고등학생 딸 채림이 역시 그녀의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범인은 엄마 김하나 씨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녀의 어린 딸 채림 양마저 죽이고 죽은 채림 양의 얼굴을 불로 태웠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제 생활고로 인한 가족 간의 범행 또는 자살 그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어머니의 범행이라기엔 아들만을 남겨두고 이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엄마가 채림이를 가격하고 불을 지르고 자기가 스스로 칼에 목을 찌르고 죽는다? 왜? 딸한테 왜? 과연 정말 이 끔찍한 사건은 가족 간에 벌어진 참사였던 걸까요?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죠. 최악의 상황은 타살이죠, 타살. 하루아침에 엄마와 누나가 죽은 충격에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아들. 마찬가지로 충격 때문인지 마치 술에 취한 듯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증상들이 전날 밤에도 나타났었단 점입니다. 그렇게 일찍 자는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날은 9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잤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평소에는 친구들과 핸드폰 게임을 하느라 새벽에 잠을 자왔던 아들. 이날만은 무언가에 홀린 듯 저녁 9시라는 이른 시간에 잠이 드는데, 전날 밤부터 시작된 어지러움과 어눌한 말, 그리고 무언가에 취한 듯 평소보다 빨리 잠든 상황. 이 모든 정황이 아들의 상태가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이 아닌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 채림이 친구가 그 채림이랑 카톡한 그 내용을 보면은 오타가 상당히 많았어요. 아무리 요새 애들이 뭐 줄임말 많이 쓰고 뭐 이상한 하여튼 저희 어른들이 모르는 그런 말 많이 쓰더라도, 딸 채림 역시 전날 친구와의 카톡과 영상 통화에서 남동생과 같이 똑같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몸에 좋은 거래서 먹었는데 뭐 어지럽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몸에 좋은 거래서 먹었는데 그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 누군가 줬다는 거잖아. 자기가 스스로 마신 게 아니고. 또한 그날 채림이는 인스타 스토리에 몸에 좋다는 주스를 먹고 어지러움과 눈에 초점이 안 맞는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녀의 친구들이 이를 증언하는데, 장난 아닌데. 양배인가 아니까 이 양배인가 아니면 채림이하고 김하나 씨는 두 분. 정황상 딸 채림과 아들이 먹은 주스에 약이 타졌다고 의심하는 경찰 수사대. 그러니까 빨리 소변하고 혈액하고 다 채취해야 되겠네. 방범창도 다 소개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었고, 출입문도 전자도어락이고 이래가지고 파손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내부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친한 사람, 연식범 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만약 범인이 제3자라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범행 후 다시 나와야 정상인 상황. 하지만 이 건물에 들어간 이는 있어도 나오는 이는 없었고, 이는 범인이 빌라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죠. 결국 사건의 현장과 주변 CCTV 분석으로 점차 용의선상이 빌라 내부로 좁혀지는데,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이게 무슨 무시하지? 쓰나마 오빠의 목소리랑 밑에 내려가 지금 자고 있다 둘이. 아 진짜? 응. 얘 뭐 1층이야? 응. 우리 집 예 다 왔어요. 사건 당일 어머니 김하나 씨는 차에서 내려 빌라로 가는 길에 이웃 주민 3층 이모와 통화를 하고, 이는 모두 김하나 씨의 휴대폰에 녹음되는데, 고마워. 난 잘라. 빨리 자. 네, 저기. 알겠습니다. 완전 틀린데? 그 보니까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됐어요. 뭐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30분 차이로 완전히 180도 다른 김하나 씨의 말투. 이 30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주무셨어요? 진짜? 얘 뭐 1층이야? 우리 집 예 다 왔어요. 고마워. 난 잘라. 알겠습니다. 저 왜 있지? 저 왜 있지? 일단은 그 사람은 용의선상에 둘 수밖에 없지. 제일 마지막에 피해자를 만난 사람이니까. 이제 부검 결과 약물이 저 몸의 장기에서 검출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고, 구체적인 그 성분까지, 그러면 이 동일 약 성분이 여체 사람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 씨와 채림이 그리고 아들 세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온 정신과 약 성분. 하지만 이 세 명 중 그 누구도 이 약들을 처방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누군가 준 거잖아. 체내에 어떤 정신과 약물들이 들어왔고, 이제 저항이 격렬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신체 조건이 맞춰진 상황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방어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지만 못 일어나고 무릎을 꿇고 체내에서 발견된 정신과 약물 성분,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듯이 사망한 하나 씨. 서서히 사건의 퍼즐이 맞춰지는데 핸드폰 줄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땅바닥 구석에. 만약에 끈으로 했다면 그 충전선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는 생각을 했지. 채림이는 입하고 코가 막혀가지고 질식사 말 그대로 누군가 손으로 입하고 코를 막았거나 뭐 베개라든지 이불 같은 거로 막아서 술을 못 쉬게 해서 그리고 둘 다 질식사로 나갔어요. 결국 이 사건은 누군가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탄 주스를 먹여 그들 스스로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 그들을 질식시켜 죽인 명백한 타살이었죠. 맥주캔이 이렇게 다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기네스 맥주캔을 보면 닦여 있어요, 표면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데 칼 표면이 뭔가 닦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DNA도 세 곳 다 했는데 피해자 DNA는 안 나오고 답답했죠. 진짜 답답했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건 현장은 범인에 의해 이미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일한 생존자죠. 그 중학생 아들 도라지청 물을 먹었다. 몸에 좋다고 피의자 3층 이모가 가져온 도라지 청물. 경찰 수사대는 3층 이모의 자택에서 도라지 청을 발견하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직접 도라지 청과 세 사람에게서 검출된 정신과 약을 갈아 섞어봅니다. 정신과 약 똑같은 도라지청 2스푼, 3스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정 시간을 교반을 시켰습니다. 동일색이 나오는지. 언뜻 보면 보라색 낫다고 할 수 있겠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약이 섞인 도라지청. 네가 마신 도라지청이 색깔이 핑크색이야, 보라색이야, 아니면 노란색이야? 보라색. 생존자 아들의 진술과 그 색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그때는 좀 확신이 들었죠. 이제 무조건 뭐 수면제든 뭐든 약이다. 사람이 저항하지 못할 상태로 만들어 놓고는 충분히 그 정도의 범행이 충분하니까. 이 약물 처방을 받은 사람이 범인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난 4가지 약 성분, 그리고 공통되게 그 약들을 처방받은 10명의 부산 시민들. 그중 9명은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고 남은 거는 이제 없는 것이. 팔사. 요건 deputy 위에 있는 거죠. 약 그거 복용하고 있는 이제 정신과 약 많이 보관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약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봉지에 안 먹는 약을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약 성분을 한 개씩 다 압수를 했고 한 첩에 5알이 들었는데 그 나머지 4알이 그대로 피해자들 몸에서 다 나왔는 거예요. 이로써 이 사건은 피해자들로부터 검출된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 같은 건물에 사는 3층 이모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마늘 빻는 데 쓰는 거 그거는 부엌에 있어야 되잖아. 가방에는 그 물건이 들어있을 수가 없거든. 혹시나 싶어가지고 감정을 몇 개 보니까 제구공이 그 밑에 부분에서 약 성분이 나왔는 거라. 그때는 뭐 이제 쾌재를 불렀죠. 이거는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해서 준 거다. 도라이 집에 타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딱딱 떨어지는 모든 정황들. 그렇게 피의자 3층 이모의 조사가 시작되는데 본인이 정신과 약을 도라이청 음료수에 타서 김하나 가족을 다 먹인 후에 내가 그렇게만 대답을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럼 누가 믿으세요? 당신이 뭐냐고. 자기 똑같은 건 아까 훔치고 나는 안 믿다. 거기하고 내말 똑같으면 내말 사람은 믿다. 김하나 그 사람 아는 중에 그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아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고요.
새벽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준 도라지청 음료수를 마시고 위암 같은 증세가 났는데 왜 뭐라고요? 뭐라고요? 근데요 본인이라고 있으니까 도라지청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계속 거짓말할 겁니까? 뭐라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당당한 피의자의 태도. 몇 시까지 있었어요? 몇 분 정도 된 거야? 한 20분이나 해야 되나? 하나 김채림 분은 뭘 하고 있었어요? 딸내미는 없었다니까요? 반복적으로 딸 김채림은 집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피의자 3층 이모. 하지만 이 또한 모든 자료와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었고 끝까지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 볼 수가 없거든. 근데 엄마는 봤다 하고 채림이 못 봤다 하는 거는 채림이와 격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채림을 보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부인한 것 같아요. 주가수에서. 참고인 조사 때 발견된 피의자 3층 이모의 오른손 손가락 상처. 이는 무언가에 베었다기보단 찍혀서 생긴 상처 같은데 칼을 잡고 찌를 때 힘이 없으니까 빠지면서 이렇게 찍혔던 것 같아. 비인 게 아니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진술하면서 그걸 그대로 재현해달라 하니까 고추를 이렇게 잡았다가 옆으로 잡았다가 칼을 또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안 맞는 거라. 상처 부분하고 또 이렇게 했다가. 피해자의 상처는 보통 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칼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상처와 거의 흡사했죠. 그 현장에서는 끄름이 바닥에 다 깔려 있었습니다. 양손하고 발바닥하고 탄환을 발견이 됐어요. 피의자의 손과 발에서 똑같이 검출된 탄화흔. 하지만 피의자는 요리와 문지방 보수를 핑계로 충분히 탄화흔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뭐 입고 있대 하니까 하얀 반팔 티에 영어로 적혀있는 가슴 쪽에 영어로 적혀있는 뭐 그 입었는데 그 맨날 입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옷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옷 없습니다. 뭐 아닌데요. 나는 이것만 입는데 초록색 내고. 아들과 피의자 둘 중 한 명은 확실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CCTV 확인 결과 피의자는 문제의 흰 티셔츠를 거의 매일 입고 있었죠. 우리가 CCTV로 본 그 옷이 발견되면 거기에 당연히 범행 흔적이 남아 있을 거고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리가 뭐 쓰레기통에 다 뒤졌는데 옷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 옷 어디 있어요? 지금 아무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때 옥상에도 관리도 다니는 데도 인사하고 있는 옷이 이거만 옷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답해요. 며칠 전까지 잘 입고 다니던 옷이 없어졌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죄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의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조사를 받는데 그리고 또 그 현장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없었던 게 한 게 있죠. 채림이 휴대폰. 채림이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면 분명 범행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채림이가 얼굴에 상처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이빨이 한 개만 탈구가 됐거든. 이빨이. 그거는 야구방망이에 의한 탈구는 힘들고 뭔가 뾰족한 물건. 그런데 채림이 휴대폰이 없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때렸으면. 어때요? 이거는 저 중간에 한번 열어봐. 사라진 채림이의 휴대폰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 판단되는 상황. 그거 없으면 버렸거나 집에 숨겨놨거나 두 중에서 한 개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현장과 그 주변에서 발견되어야 할 채림이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는데 확인했는데 없었고 우리 못 돌아보는 거지. 그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해도 발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무 데서도 안 나오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사실 또 살려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이제 어차피 그 집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끝까지 어차피 같이 죽었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연소라는 거는 산소가 계속 공급되어야 연소가 되는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천운인 거죠.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이대로 멈출 수 없는 경찰 수사대. 다시 한번 현장으로 나서는데 현장에 다시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에 이제 노용사랑 이제 가보자. 간절했습니다.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때. 병이가 형님 부르대. 뭔데 하니까 휴대폰 있는데요. 아 소름이 빡 돋대요 그때. 때마침 비도 왔다 그때. 그렇게 찾아 헤매던 채림이의 휴대폰이 기적적으로 하수구에서 발견됩니다. 채림이가 피해자의 범행하는 걸 찍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피해자의 DNA나 혈흔이 나온다든지 훼손 안 되게 중요한 증거니까 훼손 안 되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묻어 있는 그 머리카락까지 수거해가지고 그대로 봉인해서 이제 국과수로 보냈던 거죠. 하지만 수사대가 그토록 간절했던 피의자의 DNA는 채림이의 휴대전화에서 나오지 않는데. 왜? 뭐? 왜? 아무것도 없네. 왜 없노? 뭐고 이거? 저희가 원했던 답은 안 나온 것 같네요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채림이의 휴대폰에서 그 주인인 채림이의 유전자까지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는 이미 범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걸 방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는 있고 범인을 찾는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 수사는 반대로 내 말을 깨기 위한 증거를 찾는 수사를 진짜 오래 했죠. 이거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진짜 이제 특단의 그런 증거물이 나와야 되겠다. 수사대는 간절한 마음으로 범인이 채림이를 질식시킬 때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채림이의 이불을 다시 한번 국과수 본원에 의뢰하죠. 나는 상태거든요. 그게 볼로부터 잘라낸다. 채림이 방에서 이제 탄화된 이불이 있었는데 그 이불에서 피의자 DN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채림이의 이불에서 확연하게 검출된 피의자 3층 이모의 DNA. 김채림이가 사망해 있고 김채림의 방 안에 있는 침대 시트, 베개, 쿠션, 이불에 본인 몸에 있는 DNA成분이 확인되면 본인 김채림 죽였다고 인정할 겁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면 팀원한테 이야기하고 한참 전화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는 해주셨으니까 마음에 있겠죠. 내 말은 그러니까 형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한테 들어가지고 내가 또 그 집 그걸 들어가 시켰으니까 당연히 내 손들이 남아있겠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올 수 있으세요? 나를 가르칠 잘 결정하고 뭐라고요? 친구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이 아니잖아요. 난 나올 수 있어요. 국과수에서 확인된 팩트 자체도 부인을 하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자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거든요. 많고. 채림이의 방에 간 적이 있으니 DNA 검출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의자. 하지만 검출된 DNA의 양을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었죠. 탄화된 이불에서 나온 DNA가 굉장히 농도가 짙게 나왔습니다. 입에 있는 비말, 침이 이렇게 나와 튀길 정도가 아닌 그 농도보다 더 짙게 나왔다. 피해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범행에 대해서 계속 밝혀내고 있고 차후 재판에서 엄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깊이 용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혼자만 살아있는 아들이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본인은 엄마하고 누나 이런 범인으로 생각합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수사
스스로 범인이 아니라고 자신까지 세뇌시킨 피의자와 이러한 피의자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경찰 수사대. 과연 경찰은 수사 끝에 범인에게 두 모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의 100% 리얼 수사 다큐 웨이브 오리지널 국가수사본부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출신 배정훈 PD의 첫 OTT 진출작으로 지상파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그 한계를 뛰어넘은 100% 리얼 수사 그 자체인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 수사 과정을 모두 담았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만큼의 리얼 경찰 수사 다큐멘터리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실제 수사인 만큼 이 다큐멘터리는 웬만한 영화보다 더욱 강한 몰입감을 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실화가 가진 힘이죠. 이번에 제가 리뷰한 국가수사본부 첫 번째 에피소드 부산 모녀 살인 사건은 현재 재판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아직 피의자가 확실히 범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수사본부 공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사를 다했고 이제는 법의 판단만을 남겨둔 상태이죠.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보고 놀라웠던 점은 희생자의 얼굴과 본명이 그대로 나온다는 점인데 이는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리얼한 부분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마치 자신의 지인이 끔찍한 상황을 당한 것 같은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로 오직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 4가지 에피소드로 총 5편의 컨텐츠가 업로드된 상태입니다. 이 부산 모녀 살인 사건도 쇼킹하지만 정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싶은 충격적인 다른 사건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출된 픽션이 아니라 진짜 현실 경찰들의 사건 수사를 바로 옆에 따라붙어서 엿보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지금 당장 웨이브 국가수사본부 시청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그 새끼 맞는 것 같아. 씨발 새끼. 거북대? 거북대는 맞는 거. 그럼 지금까지 부산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져 꼭 제대로 된 벌을 받길 바라는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 피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범인 부인하고 있는데 차후 재판에서 엄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서 깊은 이런 소망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될게요.